자, 흥선대원군의 정치 두 번째 시간, 바로 쇄국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주변 정세를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해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복잡한 정세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당시 중국은 서양 세력이 굴복한 상황이었어요. 대원군이 집권할 때가 1863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이미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서양 유럽 국가에게 완전히 굴복을 했었죠.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1840년에 영국이 중국에게 전쟁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인데요. 아편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 심지어 서양 제국주의 국가조차도 과연 영국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런 전쟁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중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침략으로 들어오죠.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움이었겠어요. 네, 아편 전쟁으로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이에요. 난징 조약은 한마디로 유럽 열강이 바로 이 중국 내부로 경제적 침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준 조약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 보면 광저우, 그 다음에 아모이, 푸저우, 바로 이 상해 이러한 이런 항구들을 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구를 열게 되면 결국은 항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가겠죠. 일종의 자유무역처럼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돼요. 바로 이러한 난징 조약을 중국은 제대로 이행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난징 조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강제로라도 시행을 하게끔 해야 했었잖아요. 중국이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1856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국 배였던 에로호를 중국의 관리들이 아편을 수색한다는 이름으로 배를 수색을 했을 때 영국 국기가 찢기고 집합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게 기회다. 영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국가적 모독으로 몰고 가서 다시 재침략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수도 베이징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영프 연합군대가 다시 재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2차 아편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에서도 당연히 중국이 만시창이가 되죠. 할 수 없이 결국은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을 당해요. 그래서 중국이 철저하게 이 서유럽 국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엄청난 침략을 겪고 있을 때 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1851년에 시작돼서 15년 동안 중국 남부지방을 휩쓸었던 바로 그 엄청난 농민봉기가 있어요. 이 농민봉기가 바로 태평천국이라는 농민봉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자면 동학농민운동하고 사실상 성격이 대단히 많이 비슷한 그러한 농민봉기였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러한 중국을 정세를 바라보는 조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강하게 가졌겠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땠냐? 일본도 똑같이 미국이 강제로 개항을 시켜요. 근데 일본은 좀 다르게 나가죠. 어, 일본은 원래 무신 정권이 막부라고 불리는 무신들이 국왕을 대신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막부정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막부를 이 미국의 강요로 개항을 한 이후에 개항 세력들이 막부를 타도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 수립해요. 오히려 세계적 흐름을 맞춰가는 그러한 정치적 변화를 일본 스스로가 가집니다. 오히려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이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본의 상황과 그다음 중국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기본이 돼요.
자, 그러면 조선은 이런 사건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냐?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는데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을 누가 중재를 했냐면 러시아가 중재를 합니다. 즉 청나라와 그 다음에 서양의 7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바로 이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국가 간의 전쟁 중재를 했던 게 러시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가를 달라 그래서 중국에게 강제로 얻어낸 게 바로 연해주예요. 그러면 연해주는 어디를 말하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죠. 이제 두만강 건너편. 여기가 지금 현재는 러시아 땅입니다. 이 지역이 연해주예요. 이 지역은 모래 땅으로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죠. 크게 뭐 그런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땅을 왜 달라고 그랬냐? 바로 러시아는 항상 바랬던 항구가 바로 뭐냐? 겨울에도 얼지 않은 항구를 굉장히 원해요. 이게 부동항이에요. 그래서 이 연해주를 얻으면 여기에다가 부동항을 설치할 생각을 했죠. 그 부동항이 바로 실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동항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을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보스톡이 겨울에 얼어버려요. 그러자 러시아는 바로 여기에다가 이 블라디보스톡을 근거지에 두고 계속 조선의 함경도 지역의 해안권에 아니 조선의 함경도 지역 해안가에 나타나서 이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통상은 곧 침략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위기의식이 아주 컸어요. 거기에다가 고종 때만 하더라도 총 128회에 해당하는 외국 선박들이 자꾸 조선 해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들은 소문도 무서운데 선박들이 막 전혀 다른 모습의 선박들이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다음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입고 가는데 이 선교사들은 한마디로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라는 건 국가에서 금지되어 그런 종교였고 제사도 금지시켰고 또 평등을 외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전통 질서하고는 맞지 않은 점이 많았어요. 그다음 생전 처음 보는 서양 상품도 들어오고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조선의 위기의식을 아주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강화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박해가 시작입니다. 자, 이건 천주교 박해였는데 왜 천주교 박해가 쇄국으로 가느냐?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시기에는 러시아가 조선에게 아주 강하게 통상을 요구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도 없고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죠. 바로 그때 이 천주교도들이 흥선대원군에 접근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조선에는 프랑스 선교사가 자그마치 11명이나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를 움직이면 이 러시아의 영원한 라이벌, 즉 프랑스나 영국과 서로 이렇게 대립을 만들게 되면 이 프랑스가 결국은 러시아를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의하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걸 추진하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와 동시에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굉장히 안팎으로 대단히 많은 압력을 받던 때였어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그 흥선대원군 지지 세력들 중에서도 이런 천주교에 대해서 강경책을 쓸 것을 굉장히 강요했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반대 세력이었던 지방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에게 쇄국 정책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프랑스나 누구나 어떤 나라든지 유럽 나라들은 전부 다 뭐 금수와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 나라를 보존하는 길은 결국은 통상을 거부하고 꽁꽁 숨어 있는 쇄국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런 판단 하에서 흥선대원군은 아주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박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말이 박해지
프랑스 선교사 9명에다가 거의 8천여 명의 신도를 죽였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학살 수준이었어요. 이 당시에 천주교도들이 무조건 잡히면 이렇게 주리를 틀려서 뭐 거의 뭐 다리뼈가 어긋나고 그러고도 살지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해미읍성인데 당시에 그 가장 많은 천주교도들을 처형했던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충청도에 있어요. 지금 여기를 가보면 아주 많은 볼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병인박해가 있게 되자 결국 이제 프랑스가 언젠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걸쳐서 경계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상선이니까 이건 바로 장사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당시에 들어올 당시에는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배, 태평양을 건너올 정도로 큰 배이니까 엄청 큰 배였죠. 근데 이것이 대동강으로 통해서 평양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팎으로 이제 뒤숭숭한 소식을 들었을 뿐더러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물이 쪽 빠지니까 이게 큰 제너럴 셔머너가 나갈 길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불안한 선원들이 무력 시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공격의 신호로 여겼던 프랑스 군민이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해서 전몰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1866년이 병인년이기 때문에 병인양요, 또 여기는 병인박해 이렇게 부릅니다. 양요라는 건 서양 애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침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소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렇게 조선이 이제 칠국 정책으로 가고 있었을 때 아주 대단히 대원군을 흥분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 대원군 아버지의 묘였던 남영군 묘를 오페르트가 도굴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 오페르트는 러시아 상인인데 끊임없이 러시아가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전혀 이 통상을 할 기미가 안 보이자 바로 아주 굉장히 큰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합니다. 조상의 묘를 이렇게 파헤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불효기 때문에 화를 낼 정도가 아니죠. 분노할 정도였죠. 그런데 특히 이 남영군묘는 왜 특별했냐면 흥선대원군이 남영군 묘를 바로 그 장소로 이장했기 때문에 아들인 고종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바로 왕이 나올 자리에다가 그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버지 묘를 옮긴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묘였는데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은 결국 왕권이 훼손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분노가 아주 폭발합니다. 자, 그리고 1871년 신민년에 갑자기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도 똑같이 이제 강화도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물리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 신미양요 때 미군들이 들어와서 학살한 양민들의 이 모습입니다. 아주 처참하죠.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초지진을 정복한 다음에 미국 군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이 조금 선명하지가 못하긴 하지만 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바위에 올라가 서 있는 거 보이죠? 얘가 초지진이에요. 여기 진지가 보이죠? 여기 얘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미국 침공과 프랑스 침공을 물리치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대단히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국에 걸쳐서 척화비, 즉 걔네들과 통상하는 것을 배척하는 비석을 건립합니다. 이 척화비의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이 12자의 한자인데요.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하 매국이라는 글자입니다. 양이,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란 뜻이죠. 침범, 양이가 침범을 했는데 비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곧 걔네들하고 화합할 화자죠.
곧 화해하는 것이고, 이 화해를 주장한다면 이거는 결국 매국,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지도는 1866년에 병인양요와 1871년에 신미양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광화도라는 섬이에요. 강화도에서 올라가야만이 한강을 따라서 바로 서울로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강화도는 반드시 거쳐갈 섬이었죠. 요 위쪽으로는 강화도 요 위쪽으로는 수면이 굉장히 얕고 그리고 물살도 아주 드세기 때문에 사실상 강화도를 가려면은 위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든 미국 함대든 전부 아래쪽으로 돌아서 오죠. 아주 격전지는 대부분이 바로 이 언저리, 강화도 언저리에 있었던 여러 진들에서 많이 싸우게 돼요. 대표적인 진은 병인양요 때는 바로 이 정족산성과 그다음에 문수산성과의 에서의 큰 전투입니다. 정족산성에서는 양훈수가 활동을 했고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 활약을 하면서 프랑스군을 물리칩니다. 신미양요 때는 바로 이 광성보 전투인데 이 여기에서 어제연이 크게 활약을 해서 미국과 전투를 하죠. 미국 군대가 물러나긴 했지만 이 싸움에서 어제연이 장군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장군키가 최근에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가 기간을 두고 돈을 주고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장군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지만 이게 영구 임대나 또는 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도로 돌려줘야 돼요. 참 씁쓸한 일이지요. 자, 이것으로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을 마치겠습니다.